채권 시장의 부정적인 이슈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죠. 굵직한 부분들만 정리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며칠 전에 나왔던 일본의 BOJ, YCC 정책 완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제인가요? 일본은행은 장기금리가 상승세를 보이자 결국에는 시장 개입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실질적으로 일본 10년물 채권이 수익률이 0.65%까지 올랐을 때 이게 2014년 이후 최고치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이러자 결국에는 일본은행이 매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0.5에서 1%까지 그 렌지를 정해서 범위로 어느 정도 시장의 효율성을 다시 한번 정상화시키기를 원했던 BOJ의 역할은 0.65에서 그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결국에는 크게 YCC 정책에 변화된 것은 그렇게 해석은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엔화 약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두 차례 정도 지금 확인된 것으로는 시장 개입에 나선 것으로 확인이 되니까요. 결국에는 YCC 관련된 부분도 크게 채권 시장에 그렇게 부정적인 이슈다라고, 물론 부정적인 이슈는 맞죠. 0.5%에서 상단을 열어놨다라는 정책 자체가 긍정적인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파급력이라든지 그 효과가 그렇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마디로 일본은행이 장기 국채, 일본이죠. 금리 변동폭을 1%까지는 어느 정도 허용하겠다라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표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급격하게 움직임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시장 개입으로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었죠.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 이것도 어제 영상인가요? 한번 올려드렸는데, 단기적으로는 스프레드 확대로 인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을 갖고 변동성이 잦아들면서 채권에 오히려 좋은 영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의 이제 주제긴 합니다. 세 번째인데, 계속되는 고용 지표의 견고함, 그리고 노동시장의 이제 호황이 이제 이어지고 있죠. 계속해서 발표되는 고용 지표들 다소 어느 정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심각한 침체라든지 실업이라든지 고용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영상을 한번 담았습니다. 앞선 두 가지 BOJ, YCC 정책이라든지 피치 신용등급 강등은 지난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면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고용 노동시장 관련해서 제 뷰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용지표는 ADP, 민간 고용지표죠. 그리고 최근에 발표됐던 부분, 그리고 졸트 보고서라고 하는 노동부가 발표하는 구인이직 보고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며칠 뒤인가요? 나오게 될 실업률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비농업 부분 고용 보고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주요 지표인데, 지금 최근에 발표됐던 ADP 민간 고용 관련해서 결국엔 전월 대비 32만 4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깜짝 집계가 된 것이죠. 6월에도 민간 고용은 전월 대비 49만 7천 명이 늘었습니다. 6월이요. 이거는 7월 기준이고요. 이번에 발표된 ADP 민간 고용이 지난달에 비해서 줄어든 것은, 감소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컨센보다 시장이 19만 명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높다라고 해서 깜짝 증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전월 대비 49만 7천 명에서는 32만 4천 명 줄어든 것은 맞고요. 물론 직전 달보다 낮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32만 4천 명이나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이 부분을 좀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 뒤에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고요. 사실 이 ADP 민간 고용 보고서와는 달리 직전에 또 발표됐던 졸트 구인이직 보고서는 다소 고용시장 열기가 식어가는 모습을 나타내줬죠. 졸트 보고서 노동부에 발표한 6월 민간기업 구인 건수가 958만 건으로 집계가 되면서 전월보다 약 4만 건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ADP 민간 고용 보고서도 감소를 하고 졸트 보고서도 감소를 하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여전히 높은 호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사실 이 ADP 민간 고용 32만 4천 건이 증가한 세부 내용 보시게 되면 레저와 접객 분야에서 20만 1천 건이 늘었습니다. 상당히 집중된 부분을 나타내고 있죠. 특히 제조업 관련해서는 3만 6천 명이나 줄었고요. 레저와 접객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보복 여행 수요와 관련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7월 이후에 여행 수요가 줄어드는 패턴을 보여왔던 점을 놓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지금이 가장 피크가 아닐까라는 그런 추정을 한번 해보고요. 일단 지금 고용지표, 실업률 생각보다 빠르게 둔화되거나 감소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진 않은데 저는 이 부분이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을 하고 재해석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팬데믹을 지나면서 노동시장에 어느 정도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결국 이 과정에서 다소 기존과는 다른 모습이 좀 지표상으로 잡히는 게 아니냐. 실질적으로 지표가 좋게 나오더라도 그 내막은 다를 수 있다라는 모습 내용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베버리지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실업과 빈 일자리죠. 반비례 관계에 있는 곡선을 나타내고 있고요. 한마디로 노동에 대한 공급과 수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게 역반비례 관계의 곡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경기가 좋다, 경기가 확장한다 그러면은 이 차트 내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 부분에 위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좌상방으로 위치하게 되죠. 실업률은 낮아지고 빈 일자리는 이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경기가 수축하거나 위축되는 구간에서는 유휴 노동력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하방으로 흐르죠. 실업률이 늘어나고 그리고 빈 일자리는 줄어들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 나타나는 빈 일자리율은 현재 비어있는 공석을 의미하기도 하고 1개월 안에 채용을 해야 될 그럴 일자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걸 비율로 계산을 한 것이고요. 대부분의 이제 노동시장, 고용시장에서는 실업률이 높을 때 일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빈 일자리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런 곡선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업률이 낮아지면, 지금의 상황이죠. 실업률이 낮아지면, 결국에는 빈 일자리가 높아지고, 왜냐하면 이 내막을 자세히 따져보면 이 그래프를 이해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차트는 이제 한국은행 자료고요.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 곡선 자체에 이동이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한국과 미국을 비교를 했는데 한국은 오히려 기존보다 더 밑으로 좌측으로 흘렀습니다. 대신 미국은 오히려 이 우상향으로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파란에서 빨간 선으로 이동을 한 거고 한국은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를 놓고 봤을 때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하락한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실업률도 상승하고 빈 일자리율도 동시에 상승하면서 곡선 자체가 여기서 이렇게 우상방으로 이렇게 자체가 시프트 이동하게 된 것이죠. 이 의미는 바깥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우상향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 노동시장에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노동시장에서의 매칭 효율성이 낮아졌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서 풀어보면 실업률이 낮은데 왜 비어있는 일자리는 많냐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베버리지 곡선이 시프트가 왜 발생을 했냐 이 뜻은 실업률은 낮은데 왜 일자리는 계속 비어있는지 왜 비어있는 일자리가 이렇게 많은지 이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요런 사실 일반적인 노동시장의 그래프 변화는 구조적인 변화로 어느 정도 요인이 작용이 되는데 첫 번째는 빈 일자리, 비어있는 일자리와의 기술 격차가 있겠죠.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하는 일자리는 많지만 자리를 채워줄 그 정도 노동 수요는 없는 사실 근데 지금의 모습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저는 이제 지리적인 미스매치가 있을 수 있다. 결국에는 빈 일자리 구직을 찾는 일자리와 실직자들이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해 있을 경우 이렇게 지리적인 미스매치가 나서 그래프가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소도시에 있는 사람들 일거리 찾는 게 쉽지 않겠죠. 이런 경우가 좀 더 확대가 된다면 결국에는 이제 실업수당을 청구하기도 어렵게 될 텐데 아마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지금의 실업수당 신규 청구 건수가 낮은 것도 같은 원인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미국이 지금 우상향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 마찬가지입니다. 이 빨간 선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렇게 우상방으로 시프트했다라는 내용이죠. 이 사회 지원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서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지원금을 줬다든지 파트타임이 늘어난다.
뭐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파트타임 잡이 증가하거나 뭐 채용이 아닌 자영업을 장려하거나 뭐 등등의 이유로도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뭐 기타 등등으로 뭐 기술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뭐 노동시장의 정책의 변화, 뭐 계약이라든지 보호법 변화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지리적인 변화와 아까 사회 지원 관련된 부분으로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상방으로 흘렀다, 시프트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미스매칭이 나타나냐? 수요는 있는데 그걸 공급해 줄 수 있는 일자리가 없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저와 접객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일자리를 놓고 봤을 때는 코로나 기간 많은 인력을 감축했고 여행 관련해서 감축했겠죠. 이후 상황이 나아지고 빠르게 보복 여행 수요가 폭증을 했지만 지역별로 뭐 이렇게 충분한 인력 수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거 이제 주요 원인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재택근무가 활성화됐죠. 일하는 방식이 좀 변하면서 지역에 국한해서 모집 공고를 내던 그런 공고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여러 지역에 동일하게 채용 공고를 내는 부분도 아마 중복해서 집계되는 영향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이런 지금 고용지표가 집계되는 걸로 보고 있고요. 더 하나 굵직한 내용은 이민 제도에 인한 영향이죠. 노동력 부족이 가장 큰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타이틀 42호 정책 최근에 이제 폐지가 됐긴 했지만 폐지되자마자 66만 명이 몰려왔다고 하죠. 이런 부분 결국에는 지금 서비스 분야에 부족했던 일자리는 미국인들이 채울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낮아졌는데 계속해서 비어있는 일자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당연히 고용지표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고 실업률도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지금의 고용 상황 상당히 아이러니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실업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비어있는 일자리가 줄고 일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비어있는 빈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구직자 또는 고용률 또는 이렇게 일자리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마냥 긍정적으로 해석할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생겨난 부분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로 회복되지 못한 저임금 산업, 예를 들면 접객이나 식당, 레저 관련된 일자리이기 때문에 늘어난 일자리가 긍정적으로 경기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자리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의 고용 지표는 고용시장, 노동시장의 미스매칭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부문 간, 이 산업별 노동 수급의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구직자는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고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또 고용할 마땅한 사람이 없다. 서로 이렇게 지금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노동시장의 이런 미스매칭, 이렇게 베버리지 곡선이 시프트하면서 나타난 미국이, 한국은 아닙니다. 한국은 그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여기 차트를 갖다 놓은 것이고 미국이 우측으로 베버리지 곡선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경우엔 장기적으로 고용 회복이라든지 안정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많은 노동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저는 실업률 발표가 있을 때마다 제가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의 오류에 빠지지 말아라.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금 너무 코로나 직전 수준으로만 회복을 하더라도 미국이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의 고용률은 실업률이 4.3%로 계산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했죠. 결국에는 코로나 때보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부분이 실업률이 낮게 잡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후 확산됐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는 반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보시면 차트, 미국은 여전히 팬데믹 초기 경제활동 참가율보다도 하락한 수준에서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실업률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왜곡된 부분을 함께 지표랑 종합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업률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노동 인구를 대상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자발적으로 은퇴한 사람이라든지 나이가 많은 고령자들은 경제활동 인구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실업률 계산에 산정이 안 되죠. 그리고 또 구직 활동을 하는데 직업이 없어야 실업자로 집계가 되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 비경제활동 인구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났죠. 뭐 일찍 은퇴하신 분들도 있고, 뭐 아파서 노동시장을 떠난 분들도 덜어 있을 것이고, 이게 이제 단순 연령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모든 부분이 실업자로 집계가 되지 않는 부분, 이게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실업률에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비자발적으로 파트타임 잡 집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 불안정 고용 사람들의 수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실업률이 낮게 산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근로자들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일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에 맞는 그런 노동시장 감소가 맞물려서 오히려 실업률 이런 지표만 좋게 긍정적으로 집계가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더 일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실업률이 낮게 계산되고 있는 것에 산출돼서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 공급 부족으로 인한 구인 성공률,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 이 부분이죠.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구인 성공률이 하락을 하고 있으면서 임금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이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민 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노동 부정은 특정 산업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저임금, 뭐 이런 서비스 중심의 산업에 이제 집중되어 있고, 특히 보복 수요, 여행 수요와 맞물리면서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런 여행 수요와 맞물리면서 노동력 부족이 더 심화되고 있죠. 사실 지난 1년 동안 식당이라든지 테마파크 뭐 관련된 저임금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가 전체 일자리 증가 속도의 약 2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뭐 이게 결국에는 이런 빈 일자리가 제때 메워지지 못하고, 빈 일자리죠. 제때 메워지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매칭의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버리지 곡선 자체가 노동 생산성 저하되는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빨간선이죠.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쭉 지금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저임금 서비스 업종 중심의 일자리 부족 현상을 보고 경기가 호황이다라고 해석할 여지는 상당히 낮죠. 사실 이렇게 우상향 이동한 베버리지 곡선, 이게 이제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연착륙을 기대하는 분들은 지금 이번에 이제 빈 일자리가 많아서 쌓인 이런 현상, 향후 이제 금리 인상 등을 통해 노동 수요가 줄어든다 할지라도 이 A에서 실업률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A에서 B로 가기 때문에 이 곡선 자체가 다시 좌측으로 아래쪽으로 이동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업률의 큰 상승 없이 빈 일자리만 감소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A에서 B로 갈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연준을 포함한 앞으로 연착륙으로 경기를 해석하는 분들의 노동 고용 시장의 해석이고요. 하지만 저와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A에서 C로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빈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매칭 효율성 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빈 일자리율이 떨어지는 하락은 실업률 상승과 항상 함께 동반해왔기 때문에 저도 이런 주장을, A에서 C로 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미국의 빈 일자리율이 5.8입니다.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과거 사례를 놓고 봐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 간극을 미국인들이 그렇게 금리 인상했다고 채울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정책이라든지 또는 이런 실업률의 상승 없이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뜻이죠. 결국에는 경기 침체를 동반한 실업률 증가는 저는 예상하고 있는 그런 수순이고요. 지금 고용지표들이 좋게 발표가 되면서 뭐 이대로 연착륙으로 또는 경기 호황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그 내박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경기 성장을 뜻하는 지표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었습니다.
뭐 현재 지금 채권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굵직한 세 가지 중에 글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고용 지표. 상당히 헤드라인만 놓고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많지만 세부적으로 놓고 보면 마냥 그렇게 좋게만 보기에는 어렵다. 오히려 팬데믹 이후에 조금 왜곡된 그런 모습들까지 반영해서 봐야 제대로 된 노동 고용 시장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지금처럼 과매도 구간으로 접어든 미국 국채는 여전히 뭐 투자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게다가 뭐 우리가 미국 국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을 한 게 올해 3월, 4월 달부터죠. 뭐 시기가 뭐 아직 3, 4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뭐 3, 4개월 만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기대했던 그런 투자 전략도 아니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궁극적으로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더 진득하게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애초에 펀더멘털을 근거로 가치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에 혼란을 올 때 투자 기회로 생각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